자, 그러면 교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교육 내용은 꼭 알아두어야 할 경제지표 및 대응 방안을 배울 거예요. 우리 맨날 경제지표 발표 제가 매매하기 전에 확인해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뭔지, 왜 확인을 하는지, 그게 뜨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요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세계 경제지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미국의 경제지표겠죠. 그래서 미국 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주요 경제지표 및 이슈를 알아본 후에 우리 경제지표 발표가 뜰 때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포지션 트레이딩이나 스윙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세계 경제지표란 들어가기 전에 경제지표가 매매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전혀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차트만 있으면 되지 사실 전혀 경제지표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같이 매매할 때 경제지표를 확인을 하는 이유는 그 전에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확인을 하는 것 뿐이고 대부분 차트 방향대로 경제지표가 나와도 그 방향대로 결국 갑니다. 가격에 선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결국 추세 방향대로 가기는 하지만 그게 흔들고 가거나 아니면 정말 작은 확률이지만 반대 방향으로 크게 확 틀어버릴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시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전에 포지션 정리 먼저 하고 기다리는 거지. 사실 크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경제지표 필요 없고 그냥 단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경제지표 내용 몰라도 그냥 다 매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선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경제지표가 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경제지표는 기본적 분석에 해당을 하는데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향후 해당 국가의 경제적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그냥 경제지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냐면 investing.com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 이렇게 investing.com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은 경제 캘린더라고 나와요. 여기서 이제 오늘 어떤 발표가 나는지 오늘 거 홍콩은 어떤지, 유로는 어떤지, 또 브라질은 어떤지, 미국은 어떤지, 요런 몇 시에 어떤 지표 발표가 뜨는지 이렇게 나와요. investing.com을 쳐서 그리고 그냥 밑으로 쭉쭉쭉쭉 첫 화면에서 내리면 경제 캘린더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요것도 똑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24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오늘 누르면 오늘 거 24일이면 오늘 9시 반에 별 3개짜리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아까 4시 반에도 스위스의 금리를 결정을 했네요. 오늘 4시 반에. 오후 4시 반에. 아직 안 했네. 이제 하겠네요. 그러면 한번 또 휘청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별 3개짜리만 그냥 여러분들이 미리 4시 반이구나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카페 및 커뮤니티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어떤 걸 확인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실제치가 있고 예상치가 있고 이전치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예상치랑 이전치는 미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시간이 되면 9시 반이 되면 요 가격들이 실제 얼마로 발표가 됐는지 요때 뜨겠죠. 우리 지금 별 3개짜리 오늘 9시 반에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있는데 우리 예상치는 840이고 이전치는 860이래요. 근데 오늘 실제치는 좀 이따 밤 9시 반에 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면 우선 이렇게 화살표가 뜨는 거는 예상치 대비 높게 뜨면은 빨간색 화살표가 떠요.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는 거죠. 어제 거를 보면은 원유 재고량이 떴네요. 그러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빨간색으로 떴어요. 그러나 우리 오일 가격은 하락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상치가 있고 이전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변수를 2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예상치 대비 올랐던지 아니면 이전치 대비 올랐던지. 그래서 말을 끼워 맞출 뿐이에요. 만약에 예상치보다는 높았는데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전치보다 가격이 좋게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뭐 불안감을 조성했다, 투자 심리를 저해했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2가지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수치도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차트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차트라고 나와 있어요. 제조업, 서비스업, 주택가격지수 이런 거 보면 차트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은 이렇게 우리 차트로도 가격이 다 나오니까요. 이런 거 그냥 한 번씩 눌러보시면 선으로도 차트로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최근 6개월간 발표치 추이는 차트로 보시면 되고 예상치 대비랑 전월 대비랑 2개가 있기 때문에 말은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미국 경제지표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FOMC랑 미금리 발표. 사람들이 맨날 FOMC 연설이 있고 FOMC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1년에 8번 연방공개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미금리랑 앞으로 나아갈 금융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돈은 달러가 좌우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지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벤트로 대부분 종목에 다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여기서 금리를 인상할지 금리를 인하할지 결정을 하는데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금리가 예전에 강의 때 했었던 것 같은데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가격이라고 했죠. 돈의 가격.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달러 가치를 높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금리를 왜 인상하냐면 지금 너무 내수 경제가 좋아요.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돈이 막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좀 눌러줘야겠다 라고 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그러면 좀 나라 경제를 누르려고 인상을 하는 거니까 미 지수 선물은 당연히 약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수 선물을 누르려고 일부러 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드랑 오일을 달러로 거래를 하죠. 그래서 당연히 달러가 강세가 되면 골드 오일은 약세가 됩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랑 골드 오일 약세랑은 항상 함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간다라고.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시장이 너무 디플레이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긴축 재정이에요. 경제가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풀겠다라고 하는 게 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돈이 막 시중에 풀리니까 달러는 약세가 될 거예요. 달러 가치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골드 오일은 반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또 막 돈을 푸니까 우리 지금 딱 그 시기죠. 코로나 때문에 양적 완화한다. 금리 인하, 지금 제로 금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라고 하죠. 돈을 막 푸니까 다 주식으로 돈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지수 선물은 강세가 됩니다. 그리고 또 비농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미국 비농업 취업 인구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미국 노동부에서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하는 고용 지표인데 농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인근 근로자의 총 합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 고용이 좋아지면 소비 회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면 소비가 많아질 거니까. 그런 전제에서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미 금리 FOMC에 버금가는 큰 이슈로 마찬가지로 대부분 종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도 항상 중요해요. 첫 번째 금요일 휘청휘청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그러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는 거는 당연히 미국 경기가 좋아진 거니까 그럼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오일 골드는 그냥 당연히 약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트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고용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돈을 막 잘 벌고 있는 거니까 고용이 많아지면 기업들은 막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예상치보다 상회를 한 거겠죠. 그러면 기업이 돈을 잘 벌면 당연히 미국 주가 지수는 강세입니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용이 낮다는 거는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거는 미국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 지수도 떨어질 거고 달러도 가치가 약해져요. 그러면 골드 오일은 또 올라가겠죠. 근데 누가 비농이 어떻게 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달러는 강세가 됐고 우리 그럼 주가 지수 나스닥 올라갈 거야. 골드 오일은
뭐 약해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매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요거 뜨기 전에 포지션 정리했다가 이거 좋게 떴네? 올라가겠네? 뭐 요 정도 생각을 하지. 저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GDP 발표는 매월 미국 GDP를 발표를 하는데 GDP가 국내 총 생산이죠, 여러분. 그래서 국가 경제가 생산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의 총 가치를 측정한 거를 GDP라고 하는데 요거는 미국의 경제 활동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척도이자 국가 경제의 건강도에 대한 1차적인 지표예요. 그래서 미국 3대 경제지표 발표로 아까 FOMC 금리랑 그 다음에 비농, 그 다음 GDP 이렇게 3대 경제지표 발표로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GDP 발표에 대부분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예상치보다 또 좋아졌다는 거는 미국이 엄청 잘 나간다라는 거니까 달러 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 미국이 잘 나가면 나라가 기업이 막 잘 나갈 거니까 미국 지수 선물은 당연히 강세고 달러가 강해지면은 달러로 거래하는 오일 골드는 당연히 약해질 거고 또 반대로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은 미국 경기가 되게 안 좋다는 거니까 기업도 힘들 거고 그 다음에 달러는 당연히 약세일 거고 그러면 오일 골드는 세트라고 했으니까 강세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일 재고 발표는 매주 수요일 11시 30분에 발표를 하는데 원유의 가장 큰 소비국인 미국이 원유 재고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예상치보다 재고가 많다고 하면 지금 오일이 넘쳐난다는 거죠. 공급이 많아진다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럼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져요. 그리고 예상치보다 재고가 얼마 없다고 발표가 되면은 수요가 더 많겠죠.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아지겠죠. 그러면 오일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ECB는 이제 미국에서는 FOMC가 있다면 우리 유럽은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미국 금리 발표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여기 유럽에서 발표하는 유럽 금리도 달러 가치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금리를 인상을 시킨다는 거는 유로의 가치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유로도 달러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유로가 올라가면 달러는 낮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유로를 가치를 올린다는 거는 금리를 인상한다는 이유는 나라가 너무 지금 돈이 많이 풀려서 좀 누르려고 금리를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 지수 선물에게는 약세가 되겠죠. 아까 처음에 배운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유럽에서 금리를 낮추겠다. 유로 자체를 약세로 낮춰버리겠다. 유로 가치를 낮추겠다라는 얘기고 그럼 반대로 당연히 달러는 강세가 되는 거고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지금 나라가 너무 사정이 힘들어서 좀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한테 막 대출 퍼주고 돈을 좀 풀겠다라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유럽의 지수 선물은 강세가 됩니다. 요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요. 뭐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매매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은 아니니까. 그리고 각국 금리 발표는 매월 국가별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동결을 할지 인하를 할지 인상을 할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해당 금리 발표로 각 국가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인접 국가를 포함해서 해당 국가의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요것도 똑같아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그 해당 국가의 통화를 가치를 올리겠다는 거고 나라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누르겠다는 거니까 해당 국가는 지수 선물은 약세가 될 거고 요거는 반대인 거고 그 다음 요 4번은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금리 얘기할 때 얘기를 해드렸는데 인접 국가의 금리 발표가 해당 국가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금리가 높아야 돈을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이자가 높다는 거죠. 금리가 높다는 거는. 그러면 금리가 높아야 그 나라에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외 자본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우리 해외 자본을 다른 나라로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리를 높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금리를 높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각국 GDP 발표. 각국 GDP 발표는 국내 선물하시는 분들이 더 중요하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일본, 중국, 우리나라 다 연관이 있죠.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에 굉장히 연관을 미치죠. 중국이랑 일본이랑 증시가 좋아야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증시가 오르니까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당연히 높게 나오면 해당 국가 잘 나가는 거니까 해당 국가의 통화 당연히 가치가 오르고 국가지수 선물도 오르고 그리고 인접 국가의 GDP가 좋게 나오면 그 인접한 곳이 지금 나라가 잘 되고 있다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더불어 국가지수 선물이 강세가 됩니다. 이제 미국 FOMC 의장 및 의원이나 아니면 유럽 ECB 총재나 아니면 이사들이 발언을 하죠. 맨날 파월 언제 발언해요? 언제 연설해요? 막 이런 말 물어보죠. 그게 세계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FOMC랑 그다음 유럽 ECB 이사나 구성원이나 한마디씩 하면은 국제 경제에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매파 비둘기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는 매파 비둘기파라는 용어를 쓰는데 매파는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매파는 보수예요, 보수. 보수적이고 강경한 세력을 매파라고 하고 정치적으로 보면 그리고 비둘기파는 평화적이고 온건한 진보 세력을 비둘기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파 비둘기파라고 부르는데 그건 정치적인 이야기고 경제적인 의미로 따지자면 매파는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게 매파예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게 매파. 그래서 요거는 경기가 너무 막 지금 과열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 재정을 펼치자라고 하는 게 매파. 시중에 너무 돈이 많다. 통화량 좀 줄이자.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을 하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저축을 유도하게 하기 위해서 저축의 비중을 높여서 화폐 가치를 좀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매파고 반대로 비둘기파는 우리 지금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해야 되고 양적 완화, 돈 풀어야 돼 라고 하는 게 비둘기파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비둘기파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시켜서 금리 인하하면은 이자가 싸지죠. 그러면 대출 기업에서 많이 받아갈 거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투자 많이 할 거고 소비도 많이 할 거고 시장에 돈을 막 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주게 하는 거죠. 파월 의장님, 맨날 우리 막 파월 의장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고 막 맨날 파월 얘기하잖아요. 우리 막 매매하면서도. 그래서 파월 이분은 대표적인 비둘기파예요. 비둘기파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9월 FOMC 결과가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 없다. 지금 제로 금리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금리 인상 없다. 그리고 최대 고용에 도달할 때까지 인플레이션 2% 이상 한동안 초과할 때까지 계속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며칠 전에 2%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특정 기간 동안 2023년까지 평균 물가가 인플레이션을 2%까지 맞추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해석하면은 인플레이션이 2% 이상 돼도 과열 증상이 보여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제로 금리를 유지해주겠다. 돈을 계속 풀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험 자산인 주식에게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 나스닥이 12,000까지 갔었죠. 그리고 또 예측 못한 이벤트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표 발표는 아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장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이벤트가 가끔 발생하기도 해요. 전쟁, 테러, 자연재해 이런 거죠. 그래서 9.11 테러도 그랬었고요. 이게 너무 옛날이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9.11 테러도 일어났었고 그렉시트 요거는 지금은 잠잠해졌는데 또 브렉시트가 난리죠. 그리고 또 사우디 원유 시설이 피격되면 또 오일에서 난리죠. 이런 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해요. 그래서 완전 이벤트성. 그래서 예측이 안 되는 일들이 갑자기 터지면 주가가 막 심상치 않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 트레이딩별 대응 방안을 어떻게 짜야 되냐.
스캘핑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큰 이벤트 전에 수렴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수렴 구간에서 지켜보다가 돌파 딱 지표가 발표가 되면 터지겠죠. 위든 아래든 한번 빵 터지겠죠. 그럴 때 돌파 매매를 하는 게 스캘핑 트레이딩이고, 절대 5분 이상 보유하지 않고 그냥 수익 나면 팔고 수익 나면 팔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스캘핑은 손절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요. 손익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짧게 우선 익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을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매매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튀느냐, 캔들만 보시면 돼요. 캔들을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데일리 트레이딩은 요거는 최소 3일간 추세를 확인하고 그리고 방향대로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진입 시 큰 손절 라인이 필요합니다. 휩소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벤트가 터지면 우리 이렇게 지표 발표가 되면 갑자기 그 추세대로 가지만 한번 훅 꼬리 달고 갈 수가 있어요. 훅 찍고 가는 거. 막 매수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표 발표가 뭐 GDP가 엄청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훅 내렸다가 다시 그 추세대로 간다고 해도 휩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손절이 좀 커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이벤트 발생하고 바로 따라 들어가지 말고 60분봉 확인하고 추세를 확인하고 진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표 시에는 큰 변동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길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진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더 길게 보는 스윙 트레이딩이나 포지션 트레이딩은 일봉 보시고 주봉 보시죠. 그러면 요거는 사실 지표 발표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추세 확인하고 진입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발생을 하면 오히려 추가로 또 진입을 더 하거나 아니면 청산을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매매할 때 이벤트 전후로 엄청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벤트에 상관없는 매매를 하는 거고, 이벤트의 여부보다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어떻고 코로나가 또 2차 재확산이 돼가지고 나라가 또 지금 유럽에서는 봉쇄 조치를 해가지고 어떻고 저떻고 미중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요 이벤트성 매매는 단타들만의 싸움일 뿐이에요. 크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또 작게 보시는 분들도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내용이 매매에 몰라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그래도 선물 파생인이라고 하는데 GDP가 뭔지 비농이 뭔지 이런 거는 좀 아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와 매수 많이 갔었네. 으아. 아까 여기서 진입이었는데 많이 갔었네요. 많이. 근데 예쁘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내려올 때 팔았겠죠, 우리는. 그래서 아까 주봉을 봤었는데 우리 골드 원래 2,000 넘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일봉에서 요거 수렴할 대로 수렴하다가 밑으로 빵 터지거나 위로 빵 터지면 크게 가요 라고 했는데 주봉을 봤더니 21선도 뚫었어요. 진짜 이제 또 61선까지 또 열려있죠. 골드가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너무 뭔가 안타깝습니다. 아까 중막일님 골드 어떻게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어요.